대한애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47일 만에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애국당 측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충돌이 일어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돼서 어젯밤에 마신 술로도 아침 출근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부터 2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80일 동안의 파행 끝에 접점을 찾았던 국회 정상화가 다시 무산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에 도착해서 30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엽니다.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나 카드사, 캐피탈 회사 같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와 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어도 불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마를 앞두고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수도권과 영서, 경북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또 내려졌습니다. 폭염은 이틀 정도 이어지다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80일 동안의 파행 끝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다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들이 극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최종 담판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격적으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패스트트랙 법안은 여야의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고 경제 원탁 토론회도 추후 형식을 정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화해한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겨우 접점을 찾았던 합의문은 2시간 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총리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잇따르면서 합의안에 대한 최종 추인이 무산된 겁니다. 한국당은 기존 방침대로 북한 목선과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제출 60일 만에 국회를 찾은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은 결국 한국당 없는 단쪽짜리 회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추경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모두 한국당의 추인 불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국이 다시 안개 속으로 접어들면서 국회의 시간은 다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취업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스펙 없이 신의 직장에 취업한 아들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직구와 같은 차별 발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박영선 장관 청문회도 황교안 청문회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번 윤석열 청문회도 황교안 청문회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이제 저희들도 그런 지금 작전을 지금 구사하려고 하거든요. 열리기만 해봐라. 그럼 오히려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 열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최근 이딴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인천에서 특강 행사를 마친 뒤 국회 정상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변인에게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한 채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황 대표의 브리핑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 그동안 기자들이 있으면 아무 데서나 했는데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맞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던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측은 극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이 철거가 시작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한애국당, 지금은 어제 당명을 개정해서 우리공화당인데요. 이 대한애국당의 천막 철거는 새벽 5시 20분쯤 시작됐습니다. 이제 1시간째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577명, 경찰 2,400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은 250명에서 3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 양측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잠시 대치했는데요.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천막을 막아섰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한애국당 측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스프레이 등을 뿌리며 철거 작업에 맞섰는데요. 하지만 철거 작업은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천막은 행정집행 시작 30분 만에 반쯤 철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7명 정도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원진 대표도 조금 전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설치하자 곧바로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설치 47일 만에 전격적으로 행정집행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광장 무단 점유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왔고 천막에 상주하는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의 폭행과 욕설 등으로 인한 시민 민원이 200건 이상 접수됐다며 강제 철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 부상자가 더 나오지 말아야 할 텐데요. 자, 오늘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서울시가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던 때 시위 도중 숨진 이들을 추모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습적으로 천막이 세워진 다음 날 서울시는 5월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대한애국당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모두 3차례 걸쳐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계고장의 자진 철거 시한은 지난 13일 오후 8시였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버티기로 일관해왔습니다. 지난달 10일과 11일 사이 기습 설치 당시 2개 동이었던 천막은 대형 막사가 더해진 데 이어 소형 발전기와 취사도구, 취침 공간까지 갖출 정도로 커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7일 전까지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는 광장의 사용 목적에 맞는지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런 절차 없이 갑자기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이후에 신청서를 냈지만 서울시는 정치적 목적의 광장 사용은 안 된다며 반려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번의 경고 조치 이후에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과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해 선뜻 조치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3번의 경고 끝에 결국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행정 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대한애국당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오늘 수거한 시설물은 애국당 측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물품 창고에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작업은 양측의 충돌 속에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오늘부터 0.03%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서 오늘 새벽부터 2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 전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건 오늘부터지만 법 시행에 앞서서 관련 보도는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도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서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SUV 승용차가 마을버스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 다친 사람을 응급조치합니다. 55살 최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앞서 최 씨는 인근 골목길에서 행인을 치고 도주하다가 대로변에서는 승용차 2대도 들이받았습니다. 속도는 거의 그냥 엑셀을 그냥 끝까지 밟은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을 비롯해 승용차와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주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 후에 도주 과정이었잖아요. 아마 저희 이거 영장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밤사이 광주를 비롯한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화재로 도로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불로 화물차가 대부분 탔지만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는 축사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축사 건물과 농기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마약에 취해 같은 층 원룸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감금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와 감금 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반쯤 역삼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같은 층에 사는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깨가 닿거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길 가던 사람들을 마구 때린 20대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만 14명입니다. 사소한 이유로 주먹질이 시작됐지만 마치 큰 원한이 있는 사람처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새벽 도심 편의점 앞. 여럿이 달려들어 한 사람을 폭행합니다. 누군가 말려도 무자비한 주먹질은 그치질 않습니다. 피해자가 달아나자 편의점까지 쫓아가 폭행을 이어갑니다. 큰 원한이라도 있어 분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은 사소한 시비. 저보고 저 화장실에서 어깨빵을 쳤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때부터 거짓말 친다면서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21살 강모 씨는 부산 중구 구도심 유흥가에서 어깨가 살짝 닿거나 시선이 마주치면 여지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14명입니다. 저도 술만 먹으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게 말을 하죠. 지금. 경찰은 강 씨를 그대로 두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친구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길거리에서 골프채로 의사를 때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58살 A씨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구 길거리에서 골프채로 의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3년 전 이 의사에게 치료받은 뒤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하지만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에게도 숨겨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고 씨가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낮 12시쯤 범행 장소 인근 쓰레기 집화장인 클린하우스 두 곳에 종량제 봉투를 버린 모습을 인근 CCTV를 통해 지난달 30일 확인했습니다. 고 씨가 종량제 봉투를 버리면서 본인이 착용한 스카프의 냄새를 맡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 달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낮 기온이 더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게 오르니까요. 오늘 하루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염특보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낮 동안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와 춘천 33도, 광주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33도 안팎의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오면서 모레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잠시 남아있다가 주말에 다시 북상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또 작업장에서는 수분 섭취와 함께 틈틈이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합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DMZ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중러 정상과 잇따라 만나는 이번 주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작년 11월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오는 29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G20 정상회의 직후 방한인데 일요일인 3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대화가 멈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더욱 중요합니다. 북미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친서를 주고받으며 상호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이런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렇지만 이번에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나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에도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 했지만 짙은 안개로 무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희생을 언급하며 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외 참전 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한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각각 지난주와 2달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파악한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이어서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과 북중 정상회담은 비핵화 대화의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됩니다. 문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는 이번 주가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로 매우 우호적인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김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친서를 보냈다고 확인하면서 김 위원장이 생일 축하 뜻을 전해왔고 서로 간에 우호적인 친서가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 두 정상 간 신뢰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미국 법원에서 법정 모독죄 결정을 받은 중국 대형은행 3곳 중 한 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대북 제재 위반 조사를 위한 소환장 발부에 응하지 않아 법정 모독죄 결정이 내려진 세 은행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돈 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미 법무부가 2017년 몰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제조된 통신 장비의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도 양국은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생산된 5세대 통신 장비 전체를 못 쓰게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조사가 외국 기업이더라도 중국 내에서 만든 거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에 공장을 둔 핀란드 노키아와 스웨덴 에릭슨 같은 통신 장비 제조업체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켜서 보안에 구멍을 만들어 놨을 수 있다는 게 이유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회사를 떠나 중국산 5G 장비를 모두 금지한다면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황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试图通过隔绝或者割裂的办法来寻求自身的所谓绝对的安全和可控，这完全是在痴人说梦。 중국은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을 몰아붙일 태세입니다. 러시아, 브라질 등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과 세를 규합해 미국에 맞서겠다는 겁니다. 推动加强金砖国家的合作，共同应对当前国际社会面临的重大挑战，维护多边主义。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기싸움이 계속돼 무역협상 타결의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더라도 무역 마찰의 해결이 아닌 휴전이나 협상 연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집배원 노조인 전국우정노조가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어제 전국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결돼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사상 초유의 우편 대란이 우려됩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집배원들이 기표소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300여 곳에서 찬반 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 결과는 오늘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파업 시작일은 다음 달 9일로 예고돼 있습니다. 집배원들이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력을 2,000명 이상 늘려달라는 겁니다. 또 토요일 업무를 없애서 완전한 주 5일제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지난해 노사정 협의체인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에서 권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그 사이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과로나 안전사고로 숨졌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 상시 집배원 1,000명을 1사분기 내에 증원하는 걸로 노사 간에 합의를 했지만 현재 와서 적자라는 이유로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만약 우정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노조 출범 이후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파업엔 전체 노조원 29,000명 중 필수 인력 14,000명을 제외한 집배원 대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 초유의 우편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은 근무자의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 등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했지만 원자로 일출값을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앞으로 제어봉 구동 설비 건전성과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것만으로도 신용점수와 등급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관련법이 바뀌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전력이 있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직장인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 등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대출을 받은 이후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용등급이 더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2금융권을 이용해도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조회회사가 어느 곳에서 대출을 받았는지보다 당시 대출 금리 수준이 어땠는지를 먼저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나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94만 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이 가운데 46만 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저축은행 이용 대출자에게 이런 조치를 먼저 적용해봤는데 모두 68만 명의 신용점수가 올랐고 이 가운데 40만 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 결과 금리나 대출 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해서 우리 금융시스템의 공정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도금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도 제2금융권에서 받으면 신용점수 불이익이 있었지만 이 역시도 지난 1월부터 은행 대출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보복 공격을 준비하다 직전에 포기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보복 공격을 준비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안에 서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이란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assets of Ayatollah Khomeini and his office will not be spared from the sanctions. These measures represent a strong and proportionate response to Iran's increasingly provocative action. 미국 정부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것은 이란 정부의 합법성과 주권은 물론 통치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권력의 정점일 뿐 아니라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이란의 자산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동결할 것이고 이는 이란에 상당한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 문우신 재무장관은 전망했습니다. We've literally locked up tens and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hese sanctions will come along with additional entities where people are hiding money. So no, these sanctions are highly effective. 또 이란 지상군 사령관 등 군 주요 인사 8명도 제재 대상이며 곧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갈등이 협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이번 추가 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전략으로 이란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국제 동맹의 구축을 촉구하는 등 이란 고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는 사소한 실수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무단으로 설치했던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47일 만에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애국당 측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부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80일간의 파행 끝에 접점을 찾았던 국회 정상화가 다시 무산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돼 어젯밤에 마신 술로도 아침 출근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부터 2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어젯밤 서울에서는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다친 사람이 1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17시간이나 감금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수도권과 영서, 경북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또 내려졌습니다. 폭염은 이틀 정도 이어지다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적발될 정도로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경찰이 바뀐 기준에 맞춰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단속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기 수원시 화서동 음주 단속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른 새벽부터 지금 현장 취재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적발 건수가 어떻게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음주 단속이 한창인 이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차도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인 만큼 평소에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출근길 차량들이 많아서 교통사고나 음주 단속 건수가 많은 곳들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50대 운전자는 어젯밤 10시 반까지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했지만 오늘 아침 음주 단속에 걸린 겁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처럼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인 것을 고려하면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출근길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면허 취소 수치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대 인근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는데 바뀐 개정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현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술 몇 잔 드셨어요? 소주 말고 데킬라. 몇 잔? 몇 잔? 몇 시간 지났어요? 1시간 안 됐습니다. 0.083이시고요. 어제 같았으면 면허 정지 수치인데 오늘부터 면허 취소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단속 기준뿐 아니라 처벌도 강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에 대해도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면허 정지는 기존 300만 원 벌금 상한액에서 약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면허 취소가 되면 벌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고 자고 일어났더라도 불안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2달간 전국에 걸쳐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집중 단속에 나서는데 20분에서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화서동 음주 단속 현장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이처럼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동작구 이수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SUV 승용차를 몰던 55살 최 모 씨가 행인과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남성역 방향으로 달아나다가 승용차 2대와 마을버스도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통증을 호소해 다친 사람은 1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새벽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의 천막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애국당 측은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부상자까지 속출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한애국당 어제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대한애국당의 천막 철거는 새벽 5시 20분쯤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에 천막은 모두 철거됐고 지금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 서울시 관계자 577명, 경찰 2,400명이 투입됐습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은 250명에서 3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 양측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잠시 대치했는데요.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천막을 막아섰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한애국당 측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스프레이 등을 뿌리며 철거 작업에 맞섰는데요. 하지만 천막 철거 작업은 계속됐고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모두 철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7명 정도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원진 대표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설치하자 곧바로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설치 47일 만에 전격적으로 행정 집행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광장 무단 점유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왔고 천막에 상주하는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의 폭행과 욕설 등으로 인한 시민 민원이 200건 이상 접수됐다며 강제 철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강제 철거로 이어지긴 했지만 앞서서 서울시가 여러 차례 자진해서 철거를 요청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던 때 시위 도중 숨진 이들을 추모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습적으로 천막이 세워진 다음 날 서울시는 5월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대한애국당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모두 3차례 걸쳐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계고장의 자진 철거 시한은 지난 13일 오후 8시였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버티기로 일관해왔습니다. 지난달 10일과 11일 사이 기습 설치 당시 2개 동이었던 천막은 대형 막사가 더해진 데 이어 소형 발전기와 취사도구, 취침 공간까지 갖출 정도로 커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7일 전까지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는 광장의 사용 목적에 맞는지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런 절차 없이 갑자기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이후에 신청서를 냈지만 서울시는 정치적 목적의 광장 사용은 안 된다며 반려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번의 경고 조치 이후에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과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해 선뜻 조치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3번의 경고 끝에 결국 천막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 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대한애국당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오늘 수거한 시설물은 애국당 측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물품 창고에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같은 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17시간이나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 20일 이곳에 사는 23살 A씨는 같은 층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주 친한 건 아니란 얘기지. 저 사람이 몇 도 살고 이 정도 안다. 다짜고짜 여성의 집안으로 들어간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A씨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부근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나를 흑수경한 애가 마약을 한 게 의심된다. 이거예요. A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행 미수와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내사하는 경찰이 자리에 동석했던 가수 싸이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양 전 대표도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가수 싸이를 지난 16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9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은 당시 자리에서 성매매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싸이는 의혹이 불거진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2014년 7월 양 전 대표가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빌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이 다수 동원됐고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싸이를 비롯해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1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매매나 불법 행위 등 정식 수사로 전환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표가 받는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 시효 완성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공소시효는 나중에 검토할 문제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만간 양현석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장마의 시작을 앞두고 폭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경북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의 폭염주의보는 지난 5월 24일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내려진 겁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청주, 대구 모두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덥다고 시원한 커피나 맥주 한 잔을 하기보다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창문이 닫힌 차량은 내부 온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차 안에 어린이를 홀로 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맑겠고요. 강한 일사에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크게 치솟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장마전선이 일본 남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와 있는데요. 내일은 이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 지역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 남부 지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 낮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오면서 폭염의 기세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재추경을 우선 신청합니다.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탑 토론회를 개최하되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랬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거다. 국민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장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당 안팎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강경파를 끝내 설득하지 못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과 함께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까지 큰 시험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 4시 의원총회 출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 원내대표로서는 의총에서 합의한 추인이 불발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7명이 발언을 자청했는데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이대로는 국회 문을 열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를 향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 대다수 의원님들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이 계셨고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합의 처리를 약속받아야 된다고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실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정부 여당과의 강력한 투쟁을 주장하는 이른바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국회 복귀 불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같은 강경파들의 득세는 여권을 향해 연일 독설을 날리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행보와도 무관치는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내년 공천권을 쥔 황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협상파 쪽에 서는 것보다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지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 처리 없이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지는 부담에다 시급한 재해 추경안 처리마저 걷어차면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실제 일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원내 지도부가 어렵게 끌어낸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지 않으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당분간 파열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수십 명의 지지자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옵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가 공정사회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들만으로 권 의원의 채용 청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이 채용을 청탁했다는 증언들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 명단으로 알려진 파일이 다른 사람의 청탁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김 씨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청탁 없이도 채용 가능한 수준이며 김 씨 채용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동창을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던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무죄 판결이 취업 비리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공개 사과합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 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발표합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근태 고문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피 사건 등과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문 총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번 주말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직접 찾아 대북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호적인 친서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친서에 답장한 사실을 확인하며 두 정상 간 신뢰를 과시했습니다. He actually sent me birthday wishes, but it was just a very friendly letter both ways.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대이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의 발전 청사진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I've said it about North Korea. I think North Korea has a phenomenal future. 백악관이 북미 정상 간 연락이 계속돼 왔다고 밝힌 이튿날 직접 나서 대화 분위기를 띄운 겁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강한 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말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대북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I think he will say something positive towards, something about denuclearization and something about having some sort of a peace with North Korea.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27일부터 30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한편 북측과의 접촉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중 연쇄 정상 외교전 속에 긍정적인 대북 메시지가 발신된다면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6월 25일 오늘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꼭 69년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9년 전 세계 22개국 195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발발한 대한민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했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구적 평화의 길을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6.25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이산 가족이죠. 북녘의 가족을 만나겠다고 지금까지 13만여 명이 신청했지만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5만 4천 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한 해 한 해 가슴이 타들어가는 이산 가족들을 차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25 전쟁으로 친형과 생이별한 윤희령 씨. 가족 모두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북녘 고향 땅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나간 형은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향에를 그 친구들하고 몇 명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그 소식이 끊긴 겁니다. 이산 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5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형님이 살아계시더라도 벌써 88. 이젠 생사만이라도 확인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기대를 저는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살아계시겠어요? 그래도 생사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 기다리다 지쳐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는 이산 가족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통일부에 접수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3천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5만 4천여 명. 급속한 고령화로 생존자의 60% 이상이 80대 이상입니다. 90대 이상도 5명 중 1명꼴입니다. 이북 오도청에는 이제 실향민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80에서 90세 이상의 연세가 지금 한 85% 정도밖에 이제 거진 이제 다 돌아가시고는 얼마 안 남으신 거죠.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상봉을 신청한 당사자가 숨져 일면식 없는 친척들을 만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엄마도 저 믿거든? 근데 너무 똑같대. 쌍둥이 같았다. 저기서 들어오는데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오시는 줄 알았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설 면회소 개소와 화상 상봉 등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지만 대북 제재 등 걸림돌이 많아 기약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1차례 진행된 상봉 행사에서 가족을 만난 이산가족은 고작 4,000명.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이산가족들의 애만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 스타일스, 서희건설. 이번 주 금요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 경찰이 사상 최대 규모의 경계 경비에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검문 검색이 강화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폭발물 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오사카의 대표적인 관광지 오사카성. 과거 방어용으로 성 주변에 만들어진 인공연못에 경찰 기동대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 폭발물 등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사카성 영빈관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 만찬이 예정된 만큼 만반의 대비에 나선 겁니다. G20 정상회의 주무대인 회의장 주변에는 외국 정상 경호 경험이 많은 도쿄 경시청 소속 경찰이 주축이 돼 삼엄한 경계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G20 サミットも控えており、警戒警備を一層徹底し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외국 정상들이 오가게 될 간사이 공항 길목에서는 벌써 차량 검문이 시작됐습니다.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항 내 모든 보관함은 오는 30일까지 이용이 중단됐습니다. G20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목요일부터 나흘 동안 오사카 일대에서는 대대적인 교통 통제가 실시됩니다. 전체적인 행사 외에 각국 정상들끼리의 양자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 이동이 편리하도록 일반인의 주요 도로 통행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こういうの大きい舞台に従事したことがありませんので、一つ一つしっかり確認して失敗のないように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 행사에 투입되는 경찰은 총 3만여 명,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8,000여 명은 오사카 이외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위해 모였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G20 경비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민생 치안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조사를 받는 중국의 대형은행 3곳 가운데 한 곳이 미국과의 거래가 차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은행은 중국 구의의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미국 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정 모두 결정을 받은 3곳의 중국 은행은 교통은행과 초상은행,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송 기록을 면밀히 확인해 미국 법원이 적시한 중국 은행 3곳을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세 은행에 대한 미 법무부의 2017년 몰수 소송 기록도 참고했습니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 돈 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 유령 회사와 결탁한 혐의로 진행된 소송입니다. 특히 세 은행 가운데 한 곳은 미국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 신문은 바로 상하이 푸둥발전은행, 약칭 푸발은행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푸발은행의 자산 규모는 9천억 달러, 1,040조 원대로 중국 내 9위이며 골드만삭스와 비슷합니다. 이 은행의 미국 거래가 차단될 경우 중국에 대해 강력한 압박이 되지만 미국도 큰 위험을 안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보복을 당할 수 있고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진출을 꺼리게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응해 보복 공격을 준비하다가 직전에 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최고 지도자실 등을 강타할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하메네이에 있다면서 이번 제재가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한 대응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도 부과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변수에 따른 상승 압력과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에 대한 우려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8% 0.47달러 오른 57.9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는 8월물 브렌트유는 0.34달러 내린 64.86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WTI는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상승폭이 제한됐고 글로벌 벤치마크 유종인 브렌트유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리 정부 측에 설명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따르면 최규식 주 헝가리 대사와 신속대응팀장인 강영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현지 시간인 어제 테르딕 터마시 부다페스트 지방경찰청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터마시 청장은 수집 가능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 조사 중이라며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집배원 노조, 전국 우정노조가 어제 전국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결돼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사상 초유의 우편 대란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집배원들이 기표소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300여 곳에서 찬반 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 결과는 오늘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파업 시작일은 다음 달 9일로 예고돼 있습니다. 집배원들이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력을 2,000명 이상 늘려달라는 겁니다. 또 토요일 업무를 없애서
완전한 주 5일제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지난해 노사정 협의체인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에서 권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그 사이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과로나 안전사고로 숨졌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 상시 집배원 1,000명을 1사분기 내에 증원하는 걸로 노사 간에 합의를 했지만 현재 와서 적자라는 이유로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만약 우정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노조 출범 이후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파업엔 전체 노조원 29,000명 중 필수 인력 14,000명을 제외한 집배원 대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 초유의 우편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글입니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다음 달 10일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대상 13곳 중 다수가 탈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정치권 반발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결과는 안개 속입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위 유지냐 아니면 탈락이냐 운명의 시간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13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다음 달 11일 전후에 발표합니다. 자사고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왔거나 입시에 편중되고 학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가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육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지정 취소는 애초 한두 곳이 거론됐으나 79점 이상을 받은 전주 상산고 평가 결과를 계기로 다수 지도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반발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해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음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자의적으로 평가 지표를 설정하면 그것이 또 전국적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안을 이렇게 따라서 충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평가가 불공정했다며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 평가 지표와 항목별 배점 설정은 부적절하였고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 기준 논란과 함께 상산고 재지정 취소 이후 정치권이 자사고 문제에 개입해 제동을 걸고 있는 점도 서울시 교육청의 큰 부담입니다. 이런 점에서 26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가 교육부의 반대 등으로 좌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정치권 반발이라는 악재까지 만난 조 교육감이 이번에는 자사고 폐지 공약을 관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지난 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대체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가형과 나형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상승했고 지난해 크게 어려웠던 국어는 하락했으며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이 지난해 수능보다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K리그가 반환점을 앞두고 치열한 순위 싸움으로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승승장구하면서 전북과 울산, 이강 구도에 균열을 내는데요. 득점왕 경쟁도 매 경기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알리바이프의 중거리 슛이 골망을 출렁입니다. 월드컵 대표팀 수문장 조현우도 막을 수 없었던 강력한 슈팅입니다. 곧이어 터진 정현철의 쐐기골까지 묶어 서울은 안방 불패, 대구의 시즌 첫 홈패배를 안겼습니다. 4연승에 최근 8경기 6승 2무의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서울은 지난 시즌 전체 승수가 9승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경기 만에 11승을 챙겼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울산을 밀어내고 2위에 올라섰고 선두 전북을 승차 없이 추격했습니다. 우승 전력은 아니라는 시즌 초 예상을 비웃듯 시즌 반환점을 돌기 전에 전북과 울산 2강 체제에 균열을 냈습니다. 어떤 축구를 하느냐, 팬들을 위해서 그게 1순위로 가야 우리가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었던 K리그가 더 정말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개 속 선두 싸움만큼 득점왕 경쟁도 뜨겁습니다. 서울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페시치가 9골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김신욱이 8골로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23일 수원 경기에서 헤딩슛이 핸드볼 파울로 판정돼 아쉬움을 남겼지만 언제든 선두 탈환이 가능합니다. 또 수원의 타가트와 상주 박용지가 7골로 뒤를 바짝 쫓고 있고 대구 에드가와 울산 주니오까지 득점왕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습니다. 매경기 선두 자리가 뒤바뀔 수 있는 리그 우승과 득점왕 경쟁이 조기 점화되면서 K리그 팬들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남미 최강 축구팀을 가리는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초청팀 카타르를 꺾고 힘겹게 8강에 올랐습니다. 해외 스포츠 소식 서bun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조별리그 1무 1패로 탈락 위기에 몰렸던 아르헨티나가 전반 4분 상대 패스를 가로챈 마르티네스의 선제골로 앞서갑니다. 후반에는 슈퍼스타 메시가 결정적인 추가골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은 어이없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아슬아슬하던 한 골차 승부는 37분 아게르의 활약으로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아게르는 수비 2명을 제친 뒤 쐐기골을 만들었고 2대0으로 이겨 승점 4점을 쌓은 아르헨티나는 콜롬비아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메시는 아시안컵 우승팀 카타르의 집중 견제에 시달렸지만 이 경기 최우수 선수에 뽑혀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황제 페데러가 절묘한 드롭샷 리턴으로 포인트를 따냅니다. 한 박자 빠른 포인트로 상대의 고핀을 공략한 페데러는 2대0으로 승리하며 노벤티 오픈에서만 통산 10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부 네이처밸리 클래식에서는 프랑스 오픈 챔피언 애슐리 바티가 우승컵을 들어올려 호주 선수로는 43년 만에 세계 랭킹 1위를 확정했습니다. 여자 축구 월드컵에 나선 캐나다의 10대 선수 조든 하이테마가 훈련 도중 예사롭지 않은 춤솜씨를 뽐냅니다. YTN 서bun국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3경기 연속 안타를 쳤습니다. 추신수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팀은 7대4로 이겼습니다. 피츠버그의 강정호는 샌디에이고전에서 삼진 2개를 당한 뒤 교체됐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BNK 썸 구단이 창단식을 열고 유니폼과 엠블럼, 마스코트 등을 공개했습니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첫 번째 여자 프로농구단인 BNK는 유영주 감독을 비롯해 최유나, 양지희 코치 등 코치진 전원을 여성으로 꾸렸습니다. BNK는 다음 달 일본 전지훈련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뒤 오는 10월 개막하는 여자 프로농구 리그에 참가합니다. 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은 더 뜨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경북 지역에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울의 폭염주의보는 지난 5월 24일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내려진 겁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청주, 대구 모두 33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분야별 폭염 영향 예보를 살펴보면 보건 단계는 주의 단계로 온열 질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 분야도 주의 단계까지 오릅니다. 작업 시에 1시간에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축산업에서도 주의 단계까지 오르는데요.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가 폐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교통 분야에선 엔진 과열 방지를 막기 위해서 냉각수 점검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맑겠고요. 강한 일사에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크게 지속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서울 기온이 20.7도, 대구 19.6도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안동 32도, 광주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까지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은 이 장마 전선이 더욱 북상하면서 남부 지역의 장마가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낮에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 지역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오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화이팅 2부가 이어집니다.